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벤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5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해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굴 지역위원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교수,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은요, 북한 코로나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치국은 우리나라 주변 지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각종 변이 비리수 감염자가 늘어나는 보건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 방역 부문의 무경각과 해이, 무책임과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 전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의 대동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북한이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연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어제 기준입니다. 발열자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확진자가 아니고 발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장해찬 평론가는 확진자로 만약에 환산을 한다면 30만 명이면은 굉장한 수치거든요. 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이 유혈자, 발열자의 수치가 늘어나고 있고요. 예. 사망자 역시도 속출하고 있어서 보통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이 검증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만약 이게 갖춰지게 됐을 때 코로나로 인한 유관 사망자 숫자는 지금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평양이라고 하는 북한의 심장부 전면 폐쇄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북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북한 내부의 보건당국에서 주민들에게 내놓는 지침이 예. 열이 나면 꿀을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노동신문에 나온 얘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요법 수준의 대응책밖에는 지금 북한 당국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나마도 북한의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열이 났을 때 꿀이라도 먹을 수 있는 주민들은 평양 시내에 거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평양 외곽에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어떤 생활 환경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예. 최소한의 민간요법에 의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이 30만이라는 숫자가 금방 100만에서 몇백만으로 폭증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먼저 대담하게 북한에게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뚜렷한 회신은 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져서요. 예.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북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외교 안보적인 것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의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이 백신 지원을 조건 없이 수락하는 게 좀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예. 남영희 위원장,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가지고 거의 뭐 일상 회복이 된 상태인데 사실 우리 방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코로나를 잡는 게 방역이 있고 백신이 있어요. 또 의료 체계가 이를 뒷받침해야 코로나를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방역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갖춰진 게 없는 거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코로나 확산이 처음 시작됐을 당시에 예.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는 조치로 안전하게 넘어가는 듯 했는데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좀 잦아들고 있는 지금 새롭게 우리 북한 소식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고요. 현 정부에서 백신을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이전에 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저희가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년 초기에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초기 상황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에 그랬죠. 백신을 제공하겠다라는 제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북한은 다른 나라 일처럼 취급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국정원장을 이제 엊그저께 퇴직하신 박지원장께서 본인의 SNS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북한에서 이것을 받겠다라고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예. 코백스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던데요. 받아도? 지금 북한에서 필요한 것은 백신 그리고 치료제
또 주사기까지 뭐 그런 그렇죠. 다양한 많은 예. 분이 지금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하면 예. 저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북한에서 그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대치 국면에 있다곤 하지만 주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에 빨리 좋은 호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옛날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 마스크 없어가지고 난리 난 적도 있었죠. 지금 정부 이제 외교 통일 장관들이 북한의 코로나 관련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미크론이 들어간 거 확인돼서 여러 가지 기존의 인도적 위기에 더해서 더 큰 인도적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그 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 방역 체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액트-A에 3억 불의 재원을 추가로 기여할 것입니다. 시급히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신문에서 기침이 나면 꿀을 먹어라라고 쓸 정도로 북한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차재호 교수님, 지금 근데 현 정부에서는 북한 관련 문제에서 제재 방점이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도적 차원이긴 하지만 기존 가지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핵 개발이나 미사일 그러니까 발사 같은 그러니까 군사적, 그러니까 안보적 위협일 때는 상당히 제재의 수단을 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그거와는 별개로 상당히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빠르면 내일 지금 우리 당국이 북한에 이 지금 그 백신 지원 등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마 빠르면 아마 내일 정도는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은 지금 뭐 이 전문가들의 예측은 북한이 쉽게 우리가 내민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발언 중에서 보면 중국의 사례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의 지원 또 중국식의 철저한 그러니까 봉쇄 이러한 스타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원을 이렇게 뿌리치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 많은 그러니까 진단 속에는 지금 지난번 이 코로나 상황 자체를 공개한 그날 당일날 바로 순환공항 일대 근처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사실을 상당히 나름대로는 엄중한 상황으로 느끼고 있지만 이와 못지않게 기존 계속 해왔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 대해를 통한 핵무력 완성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미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그 카드 자체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제안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이 자체 주민들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남쪽에서 내민 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경제적인 고통,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은영 소장님, 지금 북한에서는 전국을 봉쇄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식량이 이동도 못하고 뭔가 물자가 이동을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이후에 순차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큰 고통이 올 수가 있는 건데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아까 대동란이다, 비루스에 의한 대동란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썼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를 보여줬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게 당 그 조직의 무능과 무책임과 해이로 인해서 발생됐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굉장히 그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을 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하고 이 상황을 공개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어떤 상황 변화에 우리가 좀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신호를 지금 보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을 봉쇄하고는 있지만 이제 곧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논의 속에서 해제 조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라는 신호를 지금 보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오기 때문에 네네. 대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 기존에 가져왔던 거에서 좀 변수가 지금 생긴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변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2022년 5월 1월 달에 조선신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백신이 만능이 아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감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방역 조치의 실효성이 입증이 됐다. 북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가 최초로 나왔다라고 한 게 언제냐면 5월 12일이에요. 며칠 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공식적 입장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며칠 한 달 뭐 2달 정도 됐나요? 대규모 열병식. 그것도 밤중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국내에서 그러한 대규모 열병식으로 인해 가지고 군대 내에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북한이 특히 이제 김정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규모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북한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예방, 진단, 치료 모두 다 아주 비과학적인,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처해 왔거든요.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백신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일단 대규모 행사들 마스크 없이 계속 열었고 그다음에 진단과 관련해서는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감염자라는 표현을 못 쓰고 발열자라고 한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미국에서도 코로나 초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한꺼번에 확진자가 막 발생을 하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그런데 북한 같은 그러한 수준의 나라에서 과연 지금과 같이 불과 며칠 만에 80만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에 그칠 것인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면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역량 또 경제적 역량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하기를 바랄 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찍었든 찍지 않았든 간에 정부가 안정이 돼야 민생이 안정이 되고 또 정부가 안정이 돼야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거든요. 지난 지방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과 일꾼 중에서 심판을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부 모두가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소는 언제 키우겠습니까? 이제는 소를 키울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전국의 주요 곳에 이제 판세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전체적인 걸 한번 보면 장혜진 평론가님, 글쎄 여권에선 지금 몇 군데,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해가지고 몇 군데 정도면 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여야 모두 9군데 정도. 그러니까 9군데. 과반 정도를 승리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9곳이라는 광역자치단체장 숫자보다 더욱더 많은 관심이 가는 건 역시 수도권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죠. 그 중에서도 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영입했던 경기도에서의 박빙 승부가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가 한 가지 포인트일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 3곳을 묶는데 그중에서 2곳을 누가 가져가느냐.
거기에 따라 나머지와 함께 전국 선거의 어떤 분위기, 예. 성패를 판가름하는 어떤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만 가져가는 쪽이 이기는 지방선거 이기는 쪽으로 평가가 될 것이다. 네, 물론 이제 경기도가 워낙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예. 경기도 한 곳 이기고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영남에서는 지금 많이 기세를 잃은 상태인데요. 충북 같은 경우도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같은 경우도 만약 국민의힘에 내주게 된다면 이거는 경기도 이겼으니까 우리가 선방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강원도 역시나 최문순 전 지사가 내리 3선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 강원 도정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 예.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중요하지만 전체 판세도 많이 봐야 되는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현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서울이나 인천은 국민의힘 후보가 다소 앞서가는 것 같고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초박빙 구도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약간은 앞서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가 아닌 인천을 선택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도 지원 유세에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힘을 보태주기는 조금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인천의 이제 유정복 후보가 또 박남춘 후보를 대상으로 약간의 우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이라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게 과연 박남춘 후보의 열세를 만회시켜주는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인가. 그게 예. 아닐 것인가. 만에 하나 인천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이겨버리면 그리고 개항을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이재명 후보가 이 승리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고 당에 돌아가서 자신만만하게 내가 승장이다. 그러니까 8월 전대에 당대표로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개항을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예. 최소한 자신이 나간 광역지역구인 인천시장 선거 정도는 승리로 견인을 해야만 예. 8월 전대에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데이터만 놓고 보면 그건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여러모로 예. 볼 재미가 많은 지방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 그러면은 남영희 위원장님, 민주당에서는 저번 선거에서 워낙 그때 14곳인가요? 네. 워낙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때보다는 못하겠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선을 보세요? 조금 전에 뭐 장혜찬 평론가께서 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저도 의견 다 동의되고 네.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표를 민주당에서 8곳을 사수하는 것으로 세웠다라고 완벽하게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지난 18년에는 지금하고 똑같은 반대 상황이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루어진 지방선거. 그동안 이제 그 이후에 그렇죠. 이루어진 네. 예, 허니문 기간. 뭐 그러면 이번에는 또 그 반대로 국민의힘이 그런 힘을 받을 만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대선의 연장선이라고 볼 때 이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이끄는 수도권의 성적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 당에서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승패에 네. 그런 점에서 서울은 지금 뭐 누가 봐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네. 경기 인천만큼은 수성을 한다 이렇게 치면 그 정도가 이재명 후보가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 예. 이후에 뭐 강원이나 여러 지역에 수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덤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역시 수도권에서도 경기하고 인천. 그래도 가장 많은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 서울시죠.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출마를 했고요. 그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일병 살리기 작전에 기획, 연출, 각본, 주연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 마음속에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서울시의 미래 그렇게 급조된 서울시장 후보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도 저는 저 송영길을 선택하겠다는 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3선 했는데 또 새로운 좀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뭐 10% 안 놓고 좁혀질 걸로 기대하고요. 2주 동안 선거운동에 충분히 역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에 저희 엠변에 출연했던 영상인데 2주 동안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차재원 교수님, 글쎄요.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같이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견제 세력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박빙의 또 대선이었고 결국에 여기서 국민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전체적인 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이 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지금 국민의힘은 일종의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를 국민이 선택한 만큼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주막 아편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좀 휘둘러 달라는 것인데 뭐 지금 0.73%의 그러니까 이 아까운 아쉬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일종의 총리 인정 부분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다. 뭐 그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말에 채찍뿐만 아니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도 지금 채찍을 휘둘러 달라는 논리인 것이고요. 그 반대로 지금 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부에게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원래 당연한 노릇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이 좀 그러니까 환기할 대목은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뭐 이 소위 말하는 불통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번 첫 조각을 하면서 드러났던 편중 인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내각의 소위 말하는 검찰 측근들을 많이 지금 하면서 소위 말하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힘을 실어달라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양측의 논리가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이은영 소장님.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악재가 있긴 했습니다만 한 주 만에 떨어진 그 지지율의 하락폭을 보면은 굉장히 조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 갤럽이 5월 10일에서 12일 사이 조사한 걸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10%포인트 가량 떨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그 인사청문회에서의 어떤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12일 날 그 박원주 의원에 대한 성비위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기 일부가 반영이 돼서 여성층에서 거의 44에서 34%로 10%포인트 가량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지지율이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에 그대로 다 이전이 돼서 갈 것이냐. 요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뭐 이어질지는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물 경쟁력 변수가 있어서 그대로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민주당의 지지세, 특히 지지층의 결집이 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지지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가 뒷부분에 박완주 의원 관련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지만 한 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기를 경기도지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제일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님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94년인가 95년도에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를 두드려 패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 있죠? 두드려 팬 적은 없고요. 30년 전에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살짝 패셨나요?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하여간 범행은 인정이 되는 건데. 그 억울한 이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부처님 청문회 그쪽에서 때 요금을 좀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한 대 트셨다? 아니요, 친정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니까요? 기소유예 받은 건 인정하시죠? 기사는 제게 기소유예. 기사는 제게 요금을 2번 요구를 해서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요. 아니 글쎄 내가 전과라는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기소유예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 그런 취지로 아니요, 때린 적 없다니까요. 부처님 청문회 때다 나온 얘기인데 장관 인사는 지역 편중 인사, 차관 인사는 성별 편중 인사입니다. 차관 인사에서 여성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동안 인수위 대변인과 또 대통령 당선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시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말씀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민주당에서 오늘 성비위로 의원이 제명이 당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죠. 물론 저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여기서 굳이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나 인사가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더 건의해서 네. 적극적으로 제가 반영토록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겠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초과세수에 지방으로 들어가는 돈이 줄어든다라는 게 어떤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금을 걷게 되면 내국세에서 약 40%를 의무적으로 지방에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자주재정 말씀하신 것과 재정 자립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앙과 지방의 재정 그리고 자립에 대해서 오히려 김동연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 물음에 답을 해주셔야죠. 네.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초과세수는 네. 저는 지금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거지 경기도에만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지방행정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토론에서도 굉장히 열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사마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긴 하는데 저희 MBN 이거 어디 조사인가요? MBN. 저희가 MBN이 오늘 공개한 조사를 보면은 김은혜 후보가 36.4, 김동연 후보가 45.1.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김동연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거의 0.6%포인트 차이로 거의 박빙의 모습을 보이는 조사도 있고 오히려 또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또 김은혜 후보가 또 김동연 후보를 3.8%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인데 네. 조사마저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대선보다는 아무래도 그 투표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더 조직적으로 잘 대응을 할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지난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결국은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 네네. 강용석 후보하고 그 김은혜 후보하고 예.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김은혜 후보 쪽이 그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예. 그렇지 않고 3파전으로 가면은 김동연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강용석 후보의 특징상 제가 봤을 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짧게 지방선거의 특징이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예. 지지층을 얼마나 잘 결집시키느냐 그리고 조직력이 얼마나 잘 발휘되느냐가 다른 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많이 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제외하고 경기도만 두고 보면요. 예.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의 경기도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원내 할 거 없이 전부 다 손을 걷어붙이고 이걸 자기 선거라 생각하고 김은혜 후보를 위해 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초선이지만 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또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 등이 그런 이 경기도당의 당협위원장들을 총동원시키는데 무리 없이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조직력 측면에 있어서는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당 밖에 있다가 단일화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인천이라는 다른 광역으로 빠졌다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이견을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내 경기도의 지역구 의원들이 김동연 후보 선거에 그렇게 100%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보면 여론조사라 보면 좀 비등비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경선 후보였던 안민석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 입장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내리꽂혀서 본인들 경기도에서 4선하고 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경기도지사 된다고 하는 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 물음표를 가웃거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 정치의 냉혹한 측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지지층 결집을 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김은혜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경기도 민주당 지역위원장분들이나 현역 의원들도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윤 국민의힘 자체 평가고 네. 희망사항 같이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준 여론조사들을 보면 저는 지난 대선의 그 재탕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것보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또다시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에 더불어 또 단일화 과정을 계속 또 엮고 있는 것이 대선 막바지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던 과정을 지금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그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것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 저는 그런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조금 다른 것은 그때와 다른 것이 이제 투표율이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선 때와 달리 이 전체적인 투표율이 낮은 상황을 보면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나와서 투표를 함으로 해서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와 좀 다른 양상들을 떼어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 조직 상황이 경기도가 국민의힘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내부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예. 기본적인 조직이나 그 전체적인 풀뿌리에 있어서 지방정부 모습, 기초단체 등을 보면 저는 뭐 여기 김동연 후보가 확실히 우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고요. 또 정책적인 이 토론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까 그 질문하는 과정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네거티브만 하고 있고 정작 그 지금 김은혜 의원이죠. 김동연 후보에 비해서 그 지방세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잘 못 해내고 답변하지 못하는 과정들을 저는 예. 유권자들이 다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예. 이게 이제 대선의 축소판이 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인 것 같아요. 강용석 후보가 이미 좀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관련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일화 이야기가 좀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는 저희 당원분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가 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유불리를 위해서 이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영수 후보 쪽에서 단일화를 제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리 저는 상정을 하거나 예. 예상을 하면서 예. 그렇게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이게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의 판세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 4에서 5%, 많게는 10%까지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용석 후보가 사실은 이제 경기도 이 지역 선거가요. 그렇게 이슈를 관심을 끌지는 못했었어요. 예. 애초에는. 근데 지금 1차 토론 이후에 이 강용석 후보가 유튜버 출신이다 보니까 이슈 파이팅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김동연 후보의 어떤 그 뭐 택시기사를 뚜드럽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이슈몰이를 하고 그다음에 저 1차 토론회 때 그 황순식 정의당 후보가 김은혜 후보의 이제 그 자녀의 학교가 어디서 다니는지 질문을 해서 그 자녀가 이제 국내에 없다는 거를 김은혜 후보가 얘기하면서 경기 가짜맘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1차 토론이 워낙 많은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같이 막 끌고 나옴으로써 이 지금 오늘 이제 MBN 조사가 첫 번째 조사였는데 여기서 이제 판세가 약간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났고 사실 그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이 지지층이 상당히 좀 그 김은혜 후보가 이게 보수와 중도까지 포괄하는 지지층을 갖고 있다면 강용석 후보는 약간 좀 극단에 있는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하자고 지금 제안하는데 김은혜 후보가 망설이는 이유가 이 지지층 결합을 단일화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기보다는 자기 지지층의 일부가 지금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용석 후보가 이 다른 그 3자 구도에서 특히 이제 보수의 분열을 가져오는 인물로서 이슈 파이팅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그게 김은혜 후보에게 플러스가 안 되고 지금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다른 점이 안철수 후보는 좀 가운데 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용석 후보는 좀 오른쪽, 가운데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강용석 후보가 방금 전에 보신 그 내용인데 양자 TV 토론 3회하고 당적을 빼고 여론조사에서 이게 후보를 결정을 하자는 게 강용석 후보의 제안인데 차지원 교수님, 저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는 무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는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적을 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면 본인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물 대결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토론 때 상당히 강용석 후보의 이슈 파이팅이 상당히 화제가 되면서 지금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강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내건 건데요. 뭐 저는 뭐 김은혜 후보가 설사 단일화에 응한다 하더라도 저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민의힘의
이게 당 후보로서의 정치적인 명분 이런 예. 것 자체가 상당히 스스로를 박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 조건은 응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강용석 후보가 그럼 끝까지 저 주장을 할 것이냐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용석 후보가 지난 그저께인가요? 그러니까 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서 왜 김은혜 후보만 공격하냐? 그래 본인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할 정도면 예. 나름대로 상당히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그런 뭐 압박을 받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윤석열 후보 이게 대통령하고 가깝다. 나름대로 손잡을 수 있다는 그러한 또 의지를 내보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이쪽에서 어떠한 정치적 보상을 줄 것이냐 그걸 보고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뭔가를 합치려면은 뭐 바로 직전에 안철수 후보만 보더라도 인수위원장 했고 뭐 차기 총리 얘기도 나오기도 했. 결국엔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차 평론가님.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강용석 후보를 같이 국민의힘 후보하고 같이 단일화하는 게 유리하다고 확실히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경기도 캠프에 속해 있지는 않아서 네. 이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네. 강용석 후보의 지지층은 굉장히 보수적 색채가 강한 분들이라고 보통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지방선거 투표율이 떨어져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강조드리면서 그 차원에서 이 강용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한 4% 5% 정도가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이 아니라 실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적극적 정치 참여층이다라는 예, 거는 예. 단일화의 이점이 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지금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 아마 고심하고 있을 것은 예. 그렇게 됐을 때 김은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중도적인 이미지가 좀 희석되면서 중도층 민심이 오히려 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크거나 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등비등한데 강용석 후보에게 뭔가를 더 많이 양보해줘야 되는 네. 실익이 별로 없을 단일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의 어떤 특징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어쨌든 경제정책에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내면서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이 정치적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후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중간지대의 유권자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가 이 승부의 핵심이라고 봤을 때 예. 확실한 적극적 투표층을 가져오려다가 그 중원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고민을 김은혜 후보가 할 수밖에 없어서요. 예. 김은혜 후보 측에서 바라는 건 조건 없는 강용석 후보의 사퇴겠죠. 하지만 예. 단일화 협상이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까지는 김은혜 후보가 받을 수 없겠지만 저는 그걸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물밑에서 어떤 정치적인 약속이나 정치적인 배려를 해주고 강용석 후보가 그냥 조건 없이 사퇴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방향으로 이 단일화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김은혜 후보 본인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비교적 강용석 후보와 가까운 전직이나 현직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강용석 후보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만약에 완주했는데 강용석 후보 지지율만큼의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지게 됐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상당히 큰 상처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강용석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던 그 결집층 지지 세력들이 예. 결국 강용석 후보 때문에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걸 못 파헤치게 된 거 아니냐. 비난의 화살이 하루아침에 강용석 후보 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정치라는 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용석 후보도 어떤 면에서는 김은혜 후보 이상으로 자진 압박을 받을 수 사퇴나 있다. 간접적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더 강하게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규정 소장. 아니, 지금 굉장히 장혜찬 평론가님께서 큰 실수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거요? 이게 지금 그 조건 없는 사퇴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거고요. 나선 후보 입장에서. 그리고 그걸 물밑에서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러나게 한다라는 식의 발언은 저거 선거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수위 시절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전화 통화한 거 그 정말 했는지 궁금해요. 진짜 했다라면 그것 자체도 선거 중립 위반의 선거 중립 위반의 사항이어서 굉장히 지금 중대한 사안인데 예. 뭐 사실 동기여서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 두 가지 점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 굉장히 나중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제가 뭘 실수했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이 물밑 교섭에서 뭔가를 약속하고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건 진보 교육감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광노현 전 교육감 그걸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성공적인 정부의 어떤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양보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정치적인 설득은 물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해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제 또 커진 것이 이제 보선 선거에서 두 전직 대선 후보가 또 움직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여론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특권 카르텔에게 1조의 이익을 몰아준 성남의 조커가 누굽니까? 왜 조커는 부동산에 손 댈 때마다 시민에게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면서 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겁니까? 주인이 안 보더라도 저 멀리 텃밭에 땡빛에서 열심히 김매가지고 콩 한 대라도 더 수확하게 하면 그게 유능하고 좋은 일꾼 아닙니까? 훔치는 거 막는 모습은 개인이 갖다가 욕해가지고 지가 도둑질했으면서 거기를 도둑놈이라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공직하면 안 됩니다.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두 전직 대선 후보들이 보선에 나섰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 아까 초반에 장희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인천광역시장의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경기도지사의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정치적인 행보도 조금 갈릴 것 같은데 이은영 소장님 이런 갤럽에서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두 사람에 대해서 보궐선거 출마한 거 어떻게 보느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일단 그 보궐선거 출마에 관련해서 그 좋게 본, 그러니까 두 분 다 물어봤어요. 예. 근데 그 안철수 후보는 좋게 본다라는 의견이 51%였고 그 이재명 후보는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쁘게 본다라는 의견이 48%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 똑같이 대선 후보였는데 한 사람은 좋게 보고 한 사람은 나쁘게 보냐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그거는 그 안철수 후보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나중에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여당의 일원으로서 상대가 됐던 후보가 아니어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금 본인이 안 됐고 그다음에 장관 인선에도 그쪽 당 소속의 인사들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그냥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라도 해라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의 상대 후보였고 0.73%포인트의 작은 격차로 적긴 했지만 좀 당분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나서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당 지지층은 이 양쪽 후보들이 다 나가길 또 바라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저도 조금 다른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보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연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대권 주자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 나온 거 별로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확실한 우리 그 아까운 대권 주자를 이렇게 소모해도 되느냐 이런 걱정 반 그리고 견제 심리 반 이런 것이 작동했기 때문에 반대가 더 높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도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방탄 출마라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건 압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법안을 잘 못 봐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헌법 44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관련해가지고 두 조항이 명백하게 있거든요. 1항하고 2항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으면은 체포 구금할 수 없다. 그다음에 회기 전에 그 체포나 구금된다고 하더라도 그 국회가 요구하면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 석방해야 된다. 이 규정이 두 가지가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국회법 규정은 제가 찾아보니까 국회법 26조부터 28조까지 3개 조항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바꾸려고 하지? 만약에 헌법에 있는 그 내용보다 더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이제 위헌 소지가 그 논란이 불어일으킬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 말고 다른 무슨 절차 같은 거 바꾸는 것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법안을 보면 좀 그 납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갈 텐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이죠. 국회를 방문해서 시정연설, 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야 3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추진했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됐어요. 정의당에서는 참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어렵다, 예의 없는 경우다, 일정을 재조율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남영희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안 만나는 겁니까? 못 만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예. 우선은 처음 대통령이 제안하는 3당 지도부 만찬 회동이라고는 하는데 격식을 좀 갖춰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뭐 소주 한잔 하자 정도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우리 당에서 보면 지금 총리 인준 과정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의결을 전체의 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과정도 남아 있는데 예. 이 부분을 다 무시하고 바로 대통령과 어떤 회동을 지도부만의 회동을 한다고 하면 뭐 지지자들의 반발도 많이 살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총리 뭐 인준에 관한 전체적인 의총을 거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은 이후에나 뭐 저런 제안들이 수용되지 않을까 예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랑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문제가 마무리가 돼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예. 차정현 교수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지를 한 것이 내일 연설의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니까 초당적 협력, 그렇죠. 협치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내일 지금 시정연설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추경안 지금 내놓은 것 때문에 예. 그러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이 지금 14조를 더 하자는 또 입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러니까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의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압도적인 가방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지지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취임한 지 여흘 만에 지금 국회를 방문해서 시정연설하는 거는 헌정사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빠른 일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을 배려하고 뭔가 협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인데 근데 이 지금 상대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느냐고 본다는 것이죠.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만찬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호스트인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야당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일 만한 입장이 돼 있느냐, 자세가 돼 있느냐를 보고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던 그러니까 지금 장관들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지금 한덕수 후보자는 지금 총리 인준 그거는 뭐 뒤에 있는 거지만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재송부 기간이 공교롭게도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이 야당하고 만나서 내 나름대로는 상당히 협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주더라 해서 17일 날 그럼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또 정치적인 하나의 포스가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과 협치할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기간을 그럼 만찬 이후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사실은 이 재송부 기간 열흘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9일 날 이사청문회 끝났으니까 한 19일까지를 잡아도 되는데 16일까지 재송부 기간 마지막 날 밤에 만나자고 하면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럽니다. 저는 사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박수를 칠 만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성 있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낮은 자세로 접근해야 되지 처음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안 할래가 아니라 이럴수록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계속이요. 대통령 취임사에서 협치 뭐 이런 거 왜 없었냐 하니까 내일 연설에서 그 내용이 주가 된다고 미리 공지를 했어요. 근데 장현찬 평론가 내일 이제 국회를 대통령이 가게 되면은 연설하기 전후 뭐 끝나고 나서는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은 들어가기 전에는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국회를. 또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뭔가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국회의장 주재하면서 여야 지도부와 별도의 짧은 뭐 차담을 비공개로 가질지 안 가질지 이건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전의 관례를 보면 그렇게 국회에서는 별도로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통 지난 정부나 그 이전 정부를 돌아보면요. 예. 야당에서 대통령과 만나자. 제발 대통령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요청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 누구는 와야 되는데 누구가 못 오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 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만남에서 야당이 대통령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날카롭게 비판을 해버리게 되면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안 들어주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야당의 어떤 비판 메시지나 요구 메시지가 다음 날 기사 헤드라인에 먼저 깔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뭐 다른 일정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뭐 장관 임명이나 총리 인준 또 추경 통과 등 대통령 입장에서도 협치를 위해서 민주당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많겠지만 반대로 민주당이 예전 관례처럼 대통령을 만나서 야당으로서 장관 임명 문제나 총리 인준 문제, 추경안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비판 메시지가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일정을 이유로 해서 한 발 뺀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는 격의 없이 소통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뭐 박한수 의원 성범죄 문제 비롯해서 민주당 상황이 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시정연설에 나오고 원내 지도부와 만나자고 손을 내민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정무적인 판단이 아직은 좀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만남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다면 아주 구구절절한 내용이나 디테일한 내용 등은 정치 초고관여층이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아니 대통령이 먼저 격의 없이 만나서 서민들 가는 공간에서 돼지갈비에 김치찌개 먹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걸 반대하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보일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예.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 오늘 밤부터 계속해서 깊어질 것 같습니다. 남영희 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영상 하나 보고 바로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영수회담과 관련해 수차례 통화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최근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진복 수석은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하신 겁니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이수진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제가 말씀 기회를 드리자고 한 거였어요. 조금 전에 우리 장혜천 평론가가 민주당이 지금 저 제안을 받고 굉장히 혼돈스럽고 정무적인 예. 판단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좀 난감했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제안을 제대로 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하면서 격을 갖추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들여다보면 이 안에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 당선인 인수위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보여준 것이 저희들 국민들 앞에 먹방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 안에 내용의 어떤 정책적인 사안, 미래 비전 제시 그런 내용보다 자신이 보여주기 그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점심 저녁 메뉴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느냐. 그 일환으로 전 이번에 소주 뭐 한 잔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은 조율할 내용 의제보다 그냥 늘 해왔던 그 과정들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기 때문이고요. 아까 우리 차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장관 임명이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랬고 제일 처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부터 계속해서 불통해 오던 과정에 있는데 예. 지금 여기서 갑자기 뭐 제안을 해서 뭐 무조건 만나야 된다? 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뭐 대통령과 야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그리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조금 걸려 있긴 하죠. 그 안에. 영상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그 한덕수 방지법을 통해서 이런 정관 특혜가 다시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겠다. 네. 이런 이제 차원의 조치도 취해놨습니다만 향후에 실제 이분들이 임명 강행될 경우에는 결국 국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그런 이 임명 과정에서의 정당성도 잃고 또 업무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면 결국 국민 뜻을 받들어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했는데 미완 절반밖에 못한 거죠. 이건 뭐 매일 발목 잡습니다. 발목 잡아가지고 원내대표 정말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잡니다. 뭐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나 뭘 해주나. 두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남영희 위원장님께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찬성을 해야 되냐 반대하느냐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뭐 발목 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총리들 인준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초대 총리는 21일 만에 인준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세균, 김부겸 뭐 그 어떤 총리도 찬성을 한 적이 없는 당입니다. 그 당에서 지금 빨리 인준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발목 잡기에서 잠을 못 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여당 됐다라는 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 검증을 하면 할수록 그분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그 이득을 취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의 그 의견들이고요. 그래서 그 청문 과정을 거쳤던 의원들 내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초질관 부결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약간 기류가 변화했던 부분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발목 잡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과격하게 하시니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의 그 민심 이반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 보고 뭐 제가 들어본 내용은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전체 의총을 가진 이후에 뭐 의결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부결하는 과정은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부결 쪽으로 일단은 네네.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은영 소장님, 민주당의 고민은 그런 거 아닐까요? 국민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만약에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행동하기가 편할 텐데 딱히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또 지방선거가 걸려 있고 이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장혜천 평론가님이 그 박완주 성비 문제 때문에 이 지금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정무적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여나 야나 그 부분은 거의 도끼 객긴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의 문제 지금 최근에 갤럽이 그 한 조사 아까 말씀드린 12일 조사에서 보면은 한덕수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찬성한다, 인준을 해줘라라는 게 50.2%고 반대한다가 35.7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지금 끌고 갔다가는 지금 지방선거 한 20여일밖에 안 남아 있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이거를 밀어붙이는 거는 정호영 내정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협상의 카드를 지금 갖고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호영 내정자에 대한 그 어떤 그 적절한 인선이다라는 의견은 24%인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간을 끌지 모르겠는데 빨리 정리를 하긴 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한동훈 내정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을 할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괜히 시간만 질질 끌었다가는 이도저도 다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대체 어떤 국민들이 박안수 의원과 같은 사건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도끼 객긴이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반성을 했고요. 최근 5년 사이에 국민의힘 소속 뭐 시장이나 도지사 3명이 성범죄 저질러서 낙마하고 도정시정 공백 만들기를 했습니까? 삼선의 중진 의원이 이 권력형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보좌관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제명당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비서실에서 보좌관이 그보다 더 낮은 직급의 비서를 이 성폭행했는데 의원이 나서서 2차 가해를 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하기를 했습니까? 모두 다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국민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도끼 객긴이라고 보겠습니까? 남영희 위원장. 네, 뭐 지금 우리 장혜찬 평론가님이 박완주 의원님을 계속 이제 박완수라고 표현해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요. 문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굉장히 이런 성비, 권력형 성비, 뭐 의혹,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몇 번이고 사과를 했고요. 근데 아까 이은영 소장이 했던 말은 국민의힘도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지금 뭐 완전히 큰 소리를 내시는데 당 대표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뭐 당에서 이미 선거 전에도 나왔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사생활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경찰에서 뭐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고 또 윤리위에 국민의힘 내부에 윤리위에 제소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선거 이후에 결론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제 박지원 우리 우리 그 지금 선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성상납을 두고 사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엄연한 범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할 것 없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대통령 비서실에 임명된 지금 총무비서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요직입니까? 그분이 윤재순이라는 그분이 검찰의 운영지원 과장일 당시에 벌써 징계 2건이 다 성비위 의혹과 관련돼 있던 부분이 있던데요. 대통령은 그것이 뭐 대통령 측에서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한 성인지 감수성이 여야가 다르다는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저희 민주당은 그래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이것을 도려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자신들은 아무 일 없는 거냐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제가 봅니다. 정리를 하면 두 번 말씀하셨고 한 번 얘기했으니까 한 번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제 당대표 문제로 민주당에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위시해서 소위 말하는 이 성범죄와 관련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까 방송에 나왔던 강용석 후보나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 송영길 전 대표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우상호 전 의원 등이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유튜버의 주장이에요. 그럼 그 유튜버의 주장 때문에 이준석 대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걸 징계해야 되는 거라면 민주당도 속히 그 유튜버의 주장을 믿으셔서 송영길 전 대표나 임종석 전 실장,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라도 하시고 나서 균형추를 맞추자고 말씀하시면 납득이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차장님 교수님. 저는 궁금한 점이 분명히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부 보고서 재송부 요청했다는 거는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정호영 후보자는 아무래도 한덕수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여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 이런 표현 쓰기 좀 합니다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보면 좀 정치적인 딜을 위한 하나의 패로 아껴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하고 같이 그러니까 재송부를 요청했던 5명 중에서 4명은 지금 임명을 강행을 했거든요. 근데 왜 정호영 후보자만 남겨뒀느냐? 결국은 지금 이건 한동훈 후보자는 아마 물릴 수 없는 패라고 생각해서 16일까지 기다려보고 바로 아마 빠르면 17일 날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앉아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기류가 조금 변하고 있다는 게 언론의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2일 날 그 민주당 의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미뤘다는 것 자체는 아마 이 지금 인사청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의원들이 강경한 목소리가 당론으로 확 결정될 거에 대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의 좀 아마 정치적 부담을 생각한 것 때문에 미뤘다.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지금 후보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이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인준 표결 빨리 해주자. 취지로 글을 취지로 썼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민주당 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도 이 지금 민주당의 이런 기류를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의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나도 그렇다고 하면 뭔가 하나는 물릴 수가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정호영 후보자 카드를 예.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 해석입니다. 장관 후보자분들 두고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마치 뭐 협상의 뭐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라고 보시나요? 포기할 필요가 없는 카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청문회 끝나고. 네네. 왜냐하면 청문회한 걸 보니까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력.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성비위 과정에서 보내준 지저분하다. 일도 못하는데 지저분하기까지 하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니까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 그렇게 저도 관심 깊게 청문회를 갖다 봤는데 예. 한동훈 후보자가 한 이야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새겨 듣겠습니다. 뭐 그 정도. 오히려 스스로 이렇게 망가지고 스스로 자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거두어야 될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더군다나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인사청문회법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마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재송부 요청해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6조 그 사망 사항에 그런데 국무총리는 거기서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장관은 그렇게라도 임명할 수 있지만 국회가 끝까지 그 본회의를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네.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 없도록 그 헌법과 그 인사청문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지금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 전체가 지금 결정장애 빠져 있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모습들은 전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발목 잡기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쓰던데 이거 차재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네. 여쭤볼게요. 이 부분 글쎄요. 뭐 할 말은 해야 될 테고 이게 또 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연동이 돼서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쓰는 네.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정당에서 당론을 채택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청문위원회를 했던 의원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채택을 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총리 인준 청문회에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으로 의원으로 뛰었던 분들이 다 공개적으로 지금 부적격 판정을 내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자고우면할 필요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결정장애처럼 비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심하느냐. 결국은 만약에 지금 인준을 거부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에 미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지금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당론으로 채택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위원회를 했던 그 의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이 부분에서는 각 개별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단을 맡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인사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이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은 뭐 당론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것이 그러니까 관철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있는 부분이긴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지지층의 또 이 상당한 또 이 반발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의원들의 양식과 판단,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까지 본인들이 지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빠진 예. 부분이 있는데요. 그 민주당에서 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자진 사퇴하는 모양도 좋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의 눈높이에 볼 때 민심에 그것도 부합하는 기다리고 것도 있는 건가요? 예, 부합할 수도 있으니 그 예. 과정도 좀 지켜보자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거대 야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 이 모습도 좋지 않은 것인데요. 예.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인사 검증에 있어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그 반성하는 모습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주말을 맞았는데 글쎄요 기존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첫 주말의 행보에서 보면은 시장을 갔고요. 백화점에서 구두를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또 남산 한옥마을,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산책을 하면서 이제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장해찬 평론가님, 글쎄요, 소통 이런 거를 좀 보여주려는 행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네. 개방하는 것이 국민 소통을 위한 결단이었던 것인데 예. 이게 형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내용상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소통의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연스러운 일정이었던 것 같고요. 예.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이 주말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의 문의에 대해서 대변인실이 오히려 상황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에 전혀 사전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가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지역에 계시던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언론이 뒤늦게 받았을 정도로 예. 이걸 뭐 보여주고 미리 뭐 이 사람들을 배치하고 소통하는 척하고 이런 쇼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도 담담하게 일상을 살아내고 그리고 이 얼마든지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려서 민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사에 다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광화문 시대를 약속하시면서 퇴근길에 시장 상인들과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막걸리도 한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그 약속은 뭐 지켜지지 못했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광장시장, 뭐 이 백화점에서 신발 사고 예. 주변에 남산 한옥마을 산책하는 것 등등 이런 것 등을 사전 예고 없이 진행했는데 예.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매번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예고 없는 어떤 이 국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소통 행보가 꽤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앞으로도?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민하고 접점이 이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처음이었는데 이은영 소장님, 이게 네. 뭐 여론조사가 자료가 있긴 한데 네. 이제 불편한 거는 뭐 교통을 통제하게 마련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대통령 교통통제 문제 때문에 이제 헬리콥터 이용해서 나가시고 그리고 거의 시내를 다니시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헤럴드 경제가 15일 날 10만 5천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옥소 폴리틱스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아, 빅데이터. 예, 교통통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게 61.3%나 나왔습니다.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은 21.3%고 유보하겠다라는 게 17.4%인데요. 예. 저도 어제 그제 그 제 지인들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신용산 인근이 어마어마하게 밀린대요. 낮에도 낮 시간에도 밀려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뭐 이렇게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의 동선이 다 파악이 돼가지고 예. 그 출근 시간이 9시 넘어서 한 게 몇 번이다 이런 게 지금 막 다 지금 막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공개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렇게 주말에 이제 어디 이제 뭐 휴식을 취하면서 뭘 사러 가실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거 예.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사러 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비서를 통해서 사러 가거든요. 그래서 특정 그 백화점, 특정 브랜드의 백화점에서 특정 브랜드의 신발을 사는 것이 다 공개가 됐어요. 이거는 예.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앞으로 좀 저거는 앞으로는 더 안 봤으면 좋겠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게 참 진영에 따라서 이것 좀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네네. 뭐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냐? 다 격식 차려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방법도 있겠지만 저런 방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백화점 뭐 시장 이렇게 다녀오신 예. 것과 뭐가 오버립이 됐냐면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청와대에서 그 머그컵 들고 그 비서진들하고 예, 내려온 예.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는 그때 굉장히 좋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은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저런 식으로 이제 참모진들과도 소통을 하고 참모진들하고 소통을 잘하면 국민들하고도 잘 소통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표정도 뭐 굳어지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정 브랜드 뭐 백화점 갔고 무슨 신발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예. 그런 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진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남산 한옥마을 저도 가끔 한 바퀴씩 도는데 그러면 시민들 와가지고 불평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타를 갖다가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한 말씀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뭐 지금 이제 대통령 시대하고 옛날 그 임금님 시대하고는 다르지만 그렇죠. 예.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그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국민들과 접촉면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네요. 뭐 덧붙이실 거 있으세요? 그럼 또 장해찬 평론가 얘기 들어야 돼요. 저는 아까 장해찬 평론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소통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런 모습 소박해 보이고 좋은데요. 이게 소통인지 민폐인지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해봤고요. 경호 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봤는데요. 예. 이 주변에 경호 인력들은 엄청난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언론에서야 뭐 몇몇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력으로 갔다라고 하지만 국가 수반에 대한 그 경호 인력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예. 교통 통제를 하기 위해서 앞뒤 전후로 엄청난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 대통령께서 소통 좋습니다. 만났다고 하는데 시장에 가서 빈대떡 사고 뭐 샀다라는 얘기만 있지 뭐 오르는 물가에 대한 시민 고충을 들었다라는 메시지 한 줄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신발 정말 사시려고 했으면 시장 가서 한 컬레 사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어떠세요, 장해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최근에 민주당이 급전직하한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길게 하셔도 되는데. 아, 그럴까요? 그리고 KBS에서 예. 이 내비라고 하죠. 길 안내 업체와 함께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을 조사해 본 결과 예.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출근으로 인해서 그 해당 경로에 지체된 시간은 평균 1분 20초다. 라고 그래요? 언론 보도를 한 바가 있거든요. 예. 이건 뭐 카더라가 아니라 내비 기록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1분 20초의 출퇴근 지체에 대해서도 물론 죄송스럽고 참 민망한 마음입니다만 그 정도는 많은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